14페이지 보십니다. 등기 2017년 5월 2일 당시 열람한 등기인데요. 이때면 경매 개시결정 기입등기 되고 얼마 되지 않은 때예요. 왜냐하면 순위번호 2번에 소유자 있고 순위번호 3번이 강제 경매 개시결정 기입등기가 되어 있죠. 채권자 홍씨. 민사집행법에서는 여기서 보시면 가압류든 가처분이든 경매 개시결정 기입등기든 보면 권리자 및 기타 상란의 명칭이 채권자 다 똑같아요. 근데 민사집행법에서는 경매 신청한 채권자는 압류 채권자라 합니다. 별도로 구분을 해요. 달라요. 지위가 집행법에서는 똑같은 돈 받을 법적으로 그냥 돈 받을 채권자다 이렇게 그런 면에서는 같지만 집행 절차에서는 경매 신청한 채권자만 압류 채권자라는데 그걸 구분을 여기 안 했어요. 그래서 민사집행법 91조 1항이 압류 채권자의 채권에 우선하는 채권에 관한 이런 얘기를 하면서 무잉여를 처음에 얘기해요. 인수주의냐 잉여주의냐 선택을 하고 하면서 그게 배당이 돼야 돼요. 경매 신청한 채권자가 1원이라도 배당을 받을 수 있어야 이게 정상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건데, 마찬가지로 강제경매 개시결정 기입등기와 등기 원인 날짜 보시면 결정을 한 날하고 등기한 날은 같지만 신청한 날은 여기서 알 수가 없습니다. 신청한 날 아까 경매 사건 기록에서 확인하셨지요. 9페이지에 3월 30일에 신청했습니다. 그 페이지 보시면 사건 접수 날짜 있지요. 네. 상단 중앙에 네. 사건 접수일자, 이게 경매 신청한 날짜거든요. 이 날짜에 경매 신청을 하고 개시 결정을 4월 11일, 열흘이 좀 지났지요. 12일 등기도 같은 날인데 강제 경매 신청을 할 당시에 이것도 집행이니까요. 가압류 가처분 임차권 등기 명령처럼 강제 경매 신청할 당시에 이분이 또 사망을 했다라고 하면 이 경매 개시결정 기입등기 무효, 집행력 없습니다. 승계인을 찾아서 다시 해야 돼요. 그래서 가끔 등기 보시다 보면 경매 신청 금융기관에서 했는데 진행 안 되고 보정 문건 내용에 보시면 보정 계속해서 사망을 해서 1년 뒤에 보정돼서 등기된 거 보면 상속인명이 전부 다시 돼서 경매 개시결정 기입등기는 그대로 놔두고 하는 경우도 있고 기입등기 자체를 다시 해서 신청하는 경우도 있지요. 임의경매와 강제경매가 약간 절차가 차이가 있습니다. 임의경매는 예견된 경매라 을구나 갑구의 담보권으로 인정할 수 있는 전세권이랄지 아니면 저당권, 근저당권 담보받은 게 등이 있지요. 근데 강제경매는 그거에 준해서 기해서 하는 게 아니라 집행권원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강제경매 개시결정 기입등기와 임의경매 개시결정 기입등기는 불복방법에서도 서류가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체계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여건이 너무 아쉽고 해당되는 곳에서 그거 한 가지만이라도 정확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때 조금씩 받아들이시면 돼요. 그냥 그것도 안 들어오시면 어렵구나 어렵게 이 정도. (15페이지) 보시면 이하여백 등기 딱 2페이지죠. 이렇게 간편한 등기가 주택임차권 등기 보셨듯이 15페이지에 근저당권 설정 기입 등기가 있었는데 말소가 됐고 주택임차권 등기가 돼 있는데 이 등기는 2016년 10월 4일에 돼 있고요. 갑구의 강제경매 개시결정 기입등기가 2017년 4월 11일인데 말소 기준권리가 될 수 있는 것들은 저당권, 근저당권 담보받은 게
압류등기, 강제경매 개시결정 기입등기, 임의경매 개시결정 기입등기, 가압류 딱 7건이에요. 그 중에 갑구 일부를 총 정리를 하시면서 날짜가 가장 앞선 거. 또 같은 날일 때는 구가 다를 때는 동순 별적 안개하셨죠. 같은 구에서는 순위번호가 1번이라도 앞선 경우, 갑구와 을구 별개일 때는 접수번호 1번이라도 앞선 게 선순위지요. 여기서는 임차권 등기된 날짜는 기준권리가 될 수 없으니 갑구의 강제경매 딱 하나예요. 그래서 이걸 기준권리로 보셔야 되죠. 근데 아까 매각물건 명세서에서는 2016년 10월 4일을 최선순위 설정 일자로 보았으니 만약에 2016년 10월 4일 후에 10월 10일 정도 다른 등기가 가등기나 가처분 등이 되어 있다면 기준권리 밑에 있으니까 인수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입찰을 하실 수가 있겠죠. 그게 아니죠. 강제경매 개시결정 기입등기가 기준권리니까 유튜브에서 30분이면 권리분석 끝납니다. 기준권리 공부하지 마세요. 암기하지 마세요. 그냥 여기에 최선순위 설정일자만 보면 그날 전에 있는 건 인수, 후에 있는 건 수멸 이렇게 보시면 3분이면 끝납니다. 어떤 분도 그렇게 설명하는데 변호사님 임차권 등기된 날짜가 기본적으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취득 시기인데 단 권리자 및 기타 사항란의 임차권 등기보다 먼저 주택 임대차 보호법상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취득했을 때는 그때부터 인정을 한다. 그러면 임대차 계약 일자가 2014년 9월 3일, 주민등록 일자가 9월 23일이고 점유 개시 일자가 9월 27일이니 점유가 2014년 9월 27일. 아까 경매사건 기록에서는 9월 23일 주민등록 일자만 나왔고 점유일자는 안 나왔었어요. 네. 여길 보니까 27일이네요. 그럼 24일 0시가 아니라 28일 0시가 되겠네요. 네. 확정일자는 미리 받았지만 의미 없지요. 28일 0시부터 우선변제권이 있는데 이것만 보시면 대항력 있고 우선변제권이 인정돼서 6천만 원 다 배당을 먼저 하겠다. 아니면 자녀 금액 1,900을 제일 먼저 주겠다라고 법을 써도 판단을 한 거예요. 이 기록만 보고. 근데 실질적으로는 이분이 임차권 등기 신청을 할 때 이미 2016년 10월 4일 이때 신청을 했지만 7월 말쯤에 그 뒤에 임차인인 방모 씨에게 집을 비워주고 이 호수를 비워주고 도시형 생활주택 원룸이 아니라 집합건물이잖아요. 한 개 호수를 비워주고 새로 들어가는 분이 방모 씨가 도배하고 장판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 점유는 완벽하게 상실을 한 이후인데도 등기를 허위로 했잖아요. 점유 사실 확인서에 의해서. 점유 개시일자. 이걸 제대로 하면 점유 개시일자 없음 등기를 하거든요. 또 전입신고 다른 데로 하고 하면 주민등록일자도 없음 등기가 되고 공란인데 그럴 때는 2016년 10월 4일인데 이거 역시 2014년 9월 28일 0시 같지만 점유를 상실한 이후에 주민등록만 있는 상태에서 임차권 등기가 됐으니까 임대차 보호법상의 대항력권을 구비하지 못한 상태에서 등기가 됐으니까 이분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취득 시기는 2016년 10월 4일이 되니 그 전에 7월에 들어가신 8월에 들어가신 그분에게 대항을 못한 거예요. 이 부분을 기록상으로 서류상으로만 보면 두 번째 들어가신 분이 대항력이 없으니 법원서는 그냥 진행시킨 거예요. 1900 최저 매각 가격을 기준으로 1,900만 원에서 1원이라도 배당받을 수 있을 때까지 하다 보면 끝까지 몇 배까지 내려가겠죠. 이미 1차 지난 뒤에는 무의미합니다. 매수통지서를 그 전에 미리 보냈어야 됩니다. 교수님 잠깐 예. 문득 궁금한 게 생겨서 그런데요. 예. 전세권 같은 경우는 배당력으로 하면 기준 권리가 되잖아요. 돈 받을 권리니까. 예. 근데 사실 임차권도 예. 이 돈 받을 권리라고 판단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거는 네. 일부 실무에서 어떤 그 법률가들이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지금도.
학자분들도 몇 분 있고. 근데 혹시 이쪽에 민사집행법 관련해서 조금 더 체계적으로 깊이 공부하실 분들은요, 그리고 시중에 나와 있는 혹시 그런 책 저자들이 보시면 저한테 항의하실 것 같은데, 그거 구입하시지 말라고 안 했습니다. 그게 아니라 차라리 대법원에, 법원 행정처에 들어가시면 사법발전재단이라고 있어요. 그 산하에 발전재단. 거기 들어가시면 실무제요라고 있습니다. 한 10년, 15년에 한 번씩 변호사님들, 법무사님들 또 그 현직에 계시는 그 직무를 수행하는 분들이 실무에서 그걸 접하실 수 있게 실무제요인데 민사집행이 5권으로 나와 있거든요. 예전에 4권이었다가. 근데 최근 때 아마 2020년 편인가 그래요. 근데 2003년에 한 번 나오고 14년에 나오고 거의 10년, 15년에 한 번인데 2003년 당시에 거기 집필위원이셨던 자타가 인정하는 민사집행법 전문가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윤모 변호사. 외자세요. 윤자. 그분이 그 당시에 판사로서 집필위원으로 거기 하셨을 때는 말소 기준권리는 등기된 거를 기준으로 해야 된다 하셨던 분이 나와서 변호사 개혁을 하시더니 여기 블로그나 다른 칼럼에 확정일자 임차인을 기준으로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그 주장을 하세요. 소수가. 그럼 지금 그 말씀이 같은 얘기죠. 그러니까 제 생각에 논리적으로 전세권도 원래는 살인 게 아니고 나는 나갈 거야 하고 배당 요구를 하면은 이게 돈 받을 권리가 되는데 임차권 등기를 했다는 건 결과적으로 살겠다는 게 아니고 돈을 받겠다는 거니까 이걸 기준 권리로 바라볼 수는 없는 그게 거죠. 지금 민사집행법 91조 3항 4항에는요 등기된 임차권은 인수예요. 매수인이 인수한. 근데 그중 전세권은 민사집행법 91조 3항이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및 등기된 임차권은 등기됐죠. 저당권, 압류채권, 가압류채권에 대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각으로 소멸된다니까 기준 권리가 민사집행법에서 말하는 거 3가지예요. 근데 민사집행법 91조 3항에서 말한 저당권의 범주에 실제법인 민법의 356조의 저당권 하나, 357조의 근저당권이 피담보 채권이 확정되면 저당권으로 본다니까. 그리고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 12조 13조가 담보가등기 권리자는 직접 경매 신청을 하거나 청산 절차를 거쳐서 소유권을 취득하는 귀속정산으로 담보권 실행을 하는데 직접 경매 신청을 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 게 가담법 12조고 아니면 경매 신청을 직접 못해도 다른 채권자가 신청한 경매 절차에서 배당 요구를 하면서 우선 변제권 행사하는 방법으로 담보권 실행을 하라. 2가지를 규율을 했는데 거기에 12조 13조 정확히 보시면 담보가등기 권리자가 경매 신청을 할 때 그러한 담보가등기는 저당권으로 본다. 13조에도 배당 요구를 하면 저당권 설정된 것을 본다 해서 실제법에서 저당권이 됐기 때문에 담보가등기가 민사집행법에서 열간 저당권의 범주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당권, 근저당권, 담보가등기 실제법상의 권리 3개가 민사집행법 91조 3항에서 열간 저당권 하나에 흡수되는 겁니다. 똑같은 저당권이라는 표현도 절차법인 민사집행법에서 표현한 저당권과 실제법인 민법이나 가담법에서 표현한 저당권이 의미가 달라는 개념. 그렇게 해서 3가지가 나왔어요. 근데 민사집행법 91조 4항에서는 사망의 경우 외의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및 등기된 임차권은 그러면 사망의 경우니까 기준권리 위에 있는 거 매수인이 인수하는데 그 4가지 중에 그중 단서에 전세권은 인수를 하지만 전세권은 전세권자가 민사집행법 제88조에 따라 배당을 요구하면 매각으로 소멸된다. 그 근거가 있어요. 그것 때문에 기준권리를 보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 근거에서는요, 일부에 대한 전세권인지 전부에 대한 전세권인지 구분을 안 했어요. 그래서 판례가 보충해서 해석을 하죠. 민법 303조에도 경매 청구할 수 있다. 우선 변제권이 있다 때 일부에 대한 전세권, 전부에 대한 전세권 구분이 없다 보니까 판례가 목적물 일부에 대한 전세권자가 바로 경매 신청을 해서 임의경매 개시결정 기입등기가 되는 건 5순이다. 우선 변제는 해주겠으나 일부에 대한 전세권자는 좀 번거로워도 보증금, 전세금 반환 청구 소송을 해서 집행권을 확보한 뒤에 그걸로 강제경매 신청을 해라. 배당은 먼저 해주겠다, 순서대로. 그리고 민사집행법 93조 사항 단서에서 말하는 전세권은 목적물 전부에 대한 전세권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전세권이 선순위에 있어도 목적물 전부에 대한 전세권인지 일부에 대한 전세권인지 구분을 하셔야 되고, 그래서 바로 그런 부분들을 유추할 수 있겠느냐. 준용하고 유추는 다릅니다. 민법이나 기타 법령들에 보시면 적용은 바로 그대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이 사안의 적용을. 근데 준용은 내용을 변형을 시켜서, 용어가 아까처럼 가압류를 준용한다라고 했으니까 가압류, 임대인이고 임차인인데 어떻게 그대로 해? 그래서 임차인을 채권자로 보고 가압류 채권자, 임대인을 가압류 채무자로 보고 변형시키면 나머지 요건 효력은 똑같이 되는 게 그게 준용이고, 유추 해석은 없어요. 근데 이런 것들도 논리적으로 이렇게 해볼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주장을 하는 분들이 지금 소수가 계세요. 근데 문제는 일선 법원에서 확정일자를, 등기도 되지 않았는데 확정일자, 임차인의 확정일자를 기준권리로 보고 확정일자와 강제경매 개시결정 기입등기 사이에 있는 가처분 가등기를 말소시키는 사례가 간간히 있어요. 아직 대법원 판례는 이거 대법원까지 가시면요, 그 가처분 가등기 부활입니다. 아직은 대법원 판례가 전원합의체로 기존의 판례를 변경하기 전까지는 혹시 대법관들 13분 중에 심리에 관여하면서 거의 지금 회장님처럼 또는 그 소수 의견을 가진 분이 7분만 되신다면 기존 판례는 변경되겠지요. 그러나 아직은 아닙니다, 지금. 그런데 그분이 그렇게 영향력 있는 분이 나와서 칼럼에 쓰시니까 2014년에 개정된 법원 실무제역 부동산 집행편의 경매편에 보면 등기된 권리만이 기준이 될 수 있다. 예전에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은 딱 한 줄추가 있어요. 반대 의견도 있다. 그분이 바로 그분 때문에. 법원에서도 딱 한 줄 써줬어요. 대법원 행정처에서 발간하는 사법발전재단에서 하는 그거 비매품인데 구입하실 수 있거든요, 유료로. 뭐 판례 공고나 이런 거 매월 정기 구독하셔도 되고. 그래서 저는 1년에 한 봄에 한 번, 가을에 한 번 아예 차를 가지고 와서 법원 행정처 들어가면 그것만 별도로 하는 직원들이 계세요. 그래서 한 100만 원, 200만 원어치 이렇게 책 괜찮은 거에서 한 차씩 보고 그러거든요. 거긴 재판 자료들도 많아요. 법관들이 재판할 때 참고한 거, 사법 연구 자료들. 그냥 제가 법관이 아닌데 법관들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게 심리잖아. 그런 거 갖다가 그냥 봐요. 심심해요. 심심해요. 진짜. 이렇게 등기된 거 주의하셔야 됩니다. 대항력 있는 걸로 공시만 되지만 대항력 없는 분이 많아요. 그럼 임차인 입장에서는 또 이분하고 중개를 의뢰를 받으신 분은 이분의 중개를 설명을 분명히 하셔야 돼요. 그래서 공신력을 지금도 인정 안 하는 게 바로 이런 부분 때문에 법원도 감당을 못 하거든요. 그 뒤에 보세요. 결국은 제가 이렇게 개입이 된 뒤에 무인이라는 게 밝혀지면서 법원에서 그걸 인정을 하고 매수통제, 그러지 않았으면 잔금 납부하고 각자 다 힘드셨을 때요. 이전 처음에 들어가신 임차인은 1원도 못 받았어요.
아니면 받았지만 두 번째 받으신 분이 배당의 소송을 해서 1900이라도 나를 줘 했었을 때 그래요. 아니면 낙찰 받으신 분은 이 두 번째 들어가신 분이 대학력에서 못 나가면 그 보증금 몇천 더 줄 때까지 못 내보내죠. 투자 잘못하신 거죠. 19년째 그 전에 어떤 일이 있으셨는지 모르지만 중개사분은 못 받은 분이죠. 거기 밑에서 같은 분이 이걸 하셨어요. 그분이. 그분도 중개사가 되시고 사건에서 각자 이해관계에 따라서 시각이 달라지실 겁니다. 그렇게 또 보이셔야 돼요. 내가 임차인이라면, 내가 낙찰자라면, 또 후순위 권리자라면 중개사님 되시니까 내가 중개사인데 이거 중요한데 두 번째 임차인 들어오는데 첫 번째 분 그 보증금으로 100% 반환될 때까지 책임을 지셨어야죠. 왜 7,400 감정가에 1억 2,200이 되게끔 보증금 합산해서 1억 2,200이 되게끔 중개를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2014년에 올해 10년째죠. 16페이지 보시면 그 이후에 직접 경매 신청을 합니다. 왜? 종전 임차인이 하니까 무임이었잖아요. 그럼 1원이라도 받고 나가야 되니까 임차권 등기해놓고 그냥 나가도 되지만 그럼 임차권 등기하면 주권이 되겠죠? 어떤 게 지금? 그럼 등기상으로 먼저 된 거고 두 번째는 임차권 등기 이후에는 임대차 도급법이 소액 임차인도 대항 못하는 거잖아요. 임차권 등기된 이후에 들어간 임차인은 소액 보증금도 먼저 못 받아요. 근데 중개사님들이 그걸 빈방이니까 소액 임차인 받을 수 있다 하시면 안 되고 그건 중개 잘못하신 거죠. 순서대로 확정일자 순서대로는 배당받을 수 있어요. 남으면. 근데 선준이에 6천도 못 받았고 1차에서 7,400 일찰돼서 5천만 원대에 낙찰되면 두 번째 분 1원도 못 받으시죠. 소액 임차인으로 못 받잖아요. 그거는 판례가 아니라 임대차 보호법에 있어요. 명시되어 있잖아요. 임차권 등기된 이후에 들어간 세입자는 소액 임차인이라도 보증금을 먼저 받을 수 없다라는 취지로 규정이 되어 있잖아요. 임대차 보호법 다시 보십니다.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 다 확인하시면서 그러니 이분이 직접 경매 신청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본안소송을 또 했잖아요. 관련 사건 내용 2018 가단 108076 돈주어 6200 경매 신청한 채권자 아래 당사자 내용 여기서 경매 신청한 채권자만 경매 사건에서 채권자라 하니까 박모 씨 누군지 아시겠죠? 본인이 직접 해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근데 이때 임차인들도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경매 신청을 해서 이게 혹시 3천만 원 정도의 낙찰이 됐다라고 하면 나머지 3,200은 낙찰자한테 받아야 되죠. 배당 3,000 받고 200 정도는 집행비용이라고. 이분이 나가시면 괜찮아요. 등기하는 거예요. 근데 3,000 받을 때까지 거기 계시는 분들이에요. 이런 분들은 보증금 6,200 중에 3,000원 받았지요. 그 부분은 부당이득입니다. 그래서 연 5%. 그럼 나머지 3,200 받자고 줄 때까지 2년, 3년 계시다 보면 공제하다 보면 받아갈 데 없는 경우도 있어요. 차임이 많은 경우. 그래서 이게 경매 신청을 해서 일부라도 회수하는 게 목적이시면 등기해놓고 나가셔야죠. 근데 배당받고 안 나가시는 임차인들, 내가 배당받고 못 받아서 나머지 줄 때까지 계시는 분들은 그분이 청구를 하시거나 방어를 하실 때 이자 탈락,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이라 이건 민법이자 부분이 아니라 그 부분도 있지만 월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이니까 이게 월 30이랑 월 1년에 360 공제대가 돼요. 민법으로 이자는 그렇게 안 나오잖아요. 5%니까 3천에 5%니까. 근데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 30일째, 40일째, 1년에 500 정도 공제하면 2년 정도 지나면 1,000만 원 정도. 그것도 물론
임대인이 주장을 하셔야 되지만 그런 부분까지 잘 찾아서 주장을 서로 하셔야 됩니다. 공격 방어하실 때. 중개사님께서 임차인에게 아니 3천 경매 내가 진행시켰는데 배당 3천밖에 못 받아. 아니 그러면 사러 줄 때까지 있어도 돼요.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아니 법에 나와 있어 이러시면 안 되고 판례가 차임 상당의 부당이들은 바로 안 되고 그럼 상계하셔야 되겠죠. 받아 나가실 게 없을 수가 있어요. 17페이지가 그 사건 진행 일반 내용이죠. 아까는 홍모 씨가 원고였는데 지금은 두 번째 임차인이 원고입니다. 이 두 분을 중개하신 중개사님 그 아래에서 거기 상가 그 건물 아래 1층에 상가 있거든요. 감격이신지 신격이신지 일단 6,200 원고 승 100% 승소했잖아요. 이걸로 경매 신청을 한 게 앞에 사건이에요. 그 경매 사건 기록을 보다 보니까 관련 사건 내용이 있었잖아요. 그걸 토대로 찾아가시는 겁니다. 그 6,200이 속가구나. 전부 승소구나. 일부 승소가 아니라 아래 최근 제출 서류 보시면 아까는 집행문 신청을 홍모 씨가 하셨는데 이제 두 번째 임차인이 똑같은 절차를 밟아가십니다. 그리고 12월 17일에 집행문 제도 부여 신청이거든요. 다시 신청한 거예요. 건널도자 다시 제자거든요. 집행문은 딱 한 군데 한 번밖에 사용을 못 하거든요. 근데 이분이 왜 집행문이 하나 더 필요했냐면 이걸 보니까 여기서 다 못 받아요. 근데 이 소유자가 이거 말고도 임대사업자라 많았거든요. 그쪽에 누군가가 경매 신청으로 배당 요구를 해요. 그래서 다시 한 통 주세요. 거기 이제 용도는 기재를 하셔야 되죠. 집행문 신청을 하실 때. 제도 부여. 그리고 내가 처음부터 복수에 2통 이상이 필요하다면 수통 부여, 여러 통이라는 얘기죠. 그 몇 통이 필요하다 해서 6통. 한 통은 어디, 한 통은 어디, 가압류할 거, 한 통은 어디 이렇게 해서 압류할 거. 집행문 그냥 어디 주민등록 등초본 필요한 대로 6개 눌러서 출력하시듯이 주민센터에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이게 나중에 배당이 되면 100% 배당이 되면 이게 영수증 역할을 하죠. 그 집행관이 이걸 회수를 해서 사법보장을 회수를 해서 채무자에게 돌려준 다음에 다 갚아요. 근데 배당을 6,200 집행문인데 3,000밖에 못 받았다라고 하면 거기에 3,000만 원 받고 3,200 남았으면서 다시 채권자에게 줍니다. 그걸 가지고 다시 여기저기 신청을 해야 되는 거죠. 그게 집행문의 역할입니다. 그 기록들에 이런 사건 기록들 보시면서도 간략하지만 이런 문구들이 나오면 어떤 의미로 어떤 절차를 거쳐서 어디까지 가고 있구나 보시면 사건을 들여다 보시는 거든 물건이든 조금 더 편안해지시고요. 검토하실 게 많아서 그렇지 막막하시지는 않을 겁니다. 18페이지 보시면 6,200 지급하라라고 나와 있고요. 청구 취지 그대로 청구를 했더니 주문도 똑같아요. 이유 무변론이잖아요. 뭐 방어할 일이 없죠. 유구무원입니다. 그럴 때 무변론 판결 이게 집행권원이 되고 19페이지 보시면 이거는 이제 여기에 첨부해 주시는 법원도 있는데 다행히 사실관계 나와 있잖아요. 첨부 안 돼 있으면 판결문 제공 신청하면 너무 허탈할 때가 이거 한 장 딱 나올 때예요. 이게 1,000원이거든요. 어떤 때는 100장도 1,000원이고 예전에는 기본 얼마에 페이지 추가할 때마다 해서 100장 같은 거는 이게 비용이 많았어요. 한 장짜리는 저렴했는데 지금은 그냥 조건 한 건당 1,000원입니다. 인터넷 열람하시는 등기 한 통보다 좀
맞지. 19페이지. 채권자와 채무자는 2016년 8월 27일 피고 한모씨 소유의 천안시 서북구 722호 소재에 대하여 임대보증금 6,200만원, 임대차 기간은 2년으로 하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점유 사용하였습니다. 물론 이 내용도 변호사님 아까 황국 변호사님이 쓰신 거죠. 임대차 계약 체결 시 채권자와 채무자는 전세금 보장 신용보험에 동의하기로 상호 합의하였고 그러한 사실을 계약서의 특약사항으로 명시하였습니다. 계약의 완료 이후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특약사항의 이행을 2016년 8월 30일부터 2017년 11월 9일까지 수차례 걸쳐 요청하였지만 찬으로 보이죠. 귀하께서는 차일피일 미루기만 하며 이행을 거부하였고 전화, 문자, 메시지 등 본인의 연락에 대하여 무시하는 태도를 일관하여 내용 증명도 수차례 발송하였습니다. 또한 채무자는 채권자를 모르는 사람 취급하며 경찰을 부르는 행동을 취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분이요, 이거 청구원인으로 쓰시면서 거기 바로 이 귀하께서는 이 부분은 내용 증명을 몇 번 보내신 거예요. 그리고 그걸 일부 짜집게 한 거예요. 뭐 판결 소장 제출하면서 귀하께서는 이게 인용문도 아니고 이런 내용의 내용 증명을 보냈으나 이런 답변이 왔습니다도 아니고 지금 피고에게 하면서 어떻게 귀하께서는 그런 문구가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에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계약상 불이행을 사유로 2017년 3월 30일 내용 증명을 통한 계약 해지 통보, 2017년 11월 9일 문자 메시지를 통한 계약 해지를 통보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위 임대보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급하지 아니하여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임대보증금을 환원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따라서 본인은 채무자로부터 위 임대보증금 및 이자 을라고 하는 거고요. 이게 집행번호에 대해서 20페이지에 직접 이제 경매 신청을 하는데 20페이지는요 2018 타경 1183 아까 이분이 점유한 건 722호였잖아요. 그 같은 채무자의 다른 물건까지 그래서 집행권이 두 통이 필요했던 거예요. 여기 아래 보시면 임의경매 아래 2018 타경 107878 이거는 원래 신청한 사건은 아니지만 선준이의 2018 타경 11854 사건의 경합이 되겠지요. 아니면 중복이거나. 다음 페이지, 그게 이분이 직접 점유하는 건데 이분이 아까 들어가셨다고 했잖아요. 들어가신 날짜가 2016년에 8월 27일에 그 8월쯤에 들어갔는데 경매 진행 내용 보세요. 2020년까지도 감정가가 2017년일 때 7,400인데 1년 만에 600만 원이에요. 여기서 1차에 진행이 되고 종국 결과 기각이에요. 기각. 더 이상 나올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분보다 먼저 들어온 건 없는데 천안 세무서장 국세가 있죠. 이게 이 당시에 소액 임차인이 아니기 때문에 먼저 배당을 받다 보면 남는 금액이 없어서 취소 기각, 남을 가망이 없어서 이런 의미로 보셔도 되고 2021년까지도 2016년에 들어가서 이분이 그러면 이때까지 횟수로 5년인데 잘 그래도 사시면서 겪었느냐 다음에부터 겪었어요. 4년 동안은 사는 게 아니죠.
법원 다녀야지, 직장 다녀야지. 지금 그리고 결국은 이분이 나중에 그냥 사적으로 제가 그 후에 들은 얘기인데 화가 젊은 분이셨어요. 그 당시 27. 얼마나 혈기가 중개사무소 가서 집기를 중개사님 원망 컴퓨터가 뭐 이런 일까지 있었습니다. 교수님, 지금 여기 보면 예. 내가 그 살고 있는 집에 대해서 예, 임의경매는 놓을 수 있는데 이거는 병합해가지고 두 건을 예. 임의경매로도 넣을 수 있는 거예요. 강제경매가 아니고. 아니요, 강제경매밖에 안 되죠. 근저당권이 없습니다. 근데 여기는 위에 보니까 임의경매라고. 그게 위에 1번 물건이죠? 예예. 그게 임의경매 사건, 선행 사건에 이게 병합돼서 그래요. 원래는 강제. 농협에서 예. 원래 이분이 놓을 수 있는 때문에- 것은 그러면 임의경매 따로 하나는 부족하면 강제경매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아니요, 거예요? 그게 이게 선행으로 이미 1번 물건 같은 경우는 네. 이분하고는 직접적인 관련은 없어요. 근데 채무자가 동일하니까 네. 이거 하나로는 배당을 못 받을 것 같으니까 다른 것도 추적을 해서 경매 신청을 했는데 이미 선행 사건으로 농협에서 아니 하나은행에서 경매 신청을 했으니까 이 자체에서 선행 사건이 돼버린 거죠. 근데 그 물건을 보시면 22페이지가 1번 물건이죠. 22페이지. 좌측 상단에 사건 번호 보시면 2018 타경 11854가 하나은행에서 처음에 신청했던 사건이고 그 아래 사건은 채무자는 같지만 채권자가 다르잖아요. 그리고 물건 자체가 다르니까 이 부분을 그냥 병합을 시킨 거거든요. 아니면 이중경매를 할 수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22페이지 우측에 사법보좌관님 밑에 배당요구 종기가 2019년 1월 3일입니다. 만약에 임의경매 개시결정 기입등기하고 이 사건의 선행사건을 기준으로 배당요구 종기가 2019년 1월 3일인데 후행사건에 경매 신청한 분이 배당요구 종기 지나서 신청을 하고 결정을 하고 등기를 하죠. 경매도 신청을 기준으로 합니다. 등기된 게 아니라 경매 신청 자체를 2019년 1월 4일에 했다라고 하면 선행사건의 배당요구 종기 지나서 했기 때문에 배당범주에 못 들어가요. 그리고 이분을 기준으로 배당요구 종기를 다시 정합니다. 그래서 배당요구 종기 항목이 2줄 나올 거예요. 근데 다행히 선행사건의 배당요구 종기 전에 경매 신청을 했어요. 등기는 늦게 됐어도 혹시 그러면 선행사건의 경매 절차에 흡수가 돼서 금액이 남으면 순서대로 배당을 해주겠는데 여기서 못 받을 것 같지요. 왜냐면 청구 금액이 여기서는 안 나오는데 일단 선행사건이 얼마였는지 모르겠어요. 하나은행 예, 근저당권이 3,700엔 가압류로 했네요. 이 가압류를 한 거는 제가 보기에는 하나은행이 3월 13일에 가압류도 있습니다. 대지 근저당권자일 것 같아요. 대지를 근저당권으로 담보 설정을 받고 해줬는데 경매 신청을 한 이게 민법 365조의 일괄매각 맞죠? 소유자고 건물 소유자고 토지 소유자가 동일하니까 임대차 건물에는 담보권이 없지만 민법 365조에 의해서 저당권 설정 당시에 건물이 없었을 때 채무자가 건물을 신축을 하면 원래는 담보권은 토지만 경매 신청을 해야 맞은데 토지하고 건물이 분리매각되면서 건물 때문에 처리하는 비용 등 때문에 토지 매각 가격이 하락할 걸 염려해서 토지 저당권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365조가 있지요. 일괄매각, 이게 형식적 경매입니다. 그렇게 됐는데 형식적 경매 신청권에 의해서 토지는 실질적 경매인 담보권 실행, 건물은 형식적 경매, 매각을 신청할 수는 있지만 건물에서는 담보권이 없으니까 배당을 못 받아요.
그래서 남는 금액이 있으면 받기 위해서 부족한 부분에 해당하는 걸 예측을 해서 건물 부분에 가압류 신청을 하거나 집행권원이 있으면 강제 경매를 이중으로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등기들은 거의 아마 토지 등기와 건물 등기를 제대로 분석을 하시면 민법 365조에 의한 토지에도 임의경매, 건물에도 임의경매 이렇게 돼 있을 겁니다. 근데 토지는 경매 신청한 게 좀 한참 앞서요. 그 등기도 앞서고 동시에 할 수도 있지만 토지를 경매 신청해서 진행을 하다 보니 건물 때문에 이게 입찰이 안 되더라. 입찰을 안 하시더라 하면 채권자가 그때 추가로 건물을 형식적 경매, 일괄 경매 신청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 거기도 임의경매예요. 그럼 토지도 임의경매, 건물도 임의경매인데 이때는 토지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실질적 경매지만 건물의 임의경매는 갑구나 을구에 담보권이 있어야 되는데 을구에도 갑구에도 하나은행 명의로 담보권이 전혀 없다라고 본다면 이거는 민법 365조의 일괄매각 신청, 형식적 경매, 그럼 배당 못 받아요. 근데 여기서 가압류를 해놨잖아요. 근데 그게 우선 변제권이 없기 때문에 다른 우선 변제권이 없는 채권자라면 박모 씨도 안부 배당으로 일부라도 받을 수는 있겠죠. 이런 부분까지 생각을 해서 다른 물건 경매 신청을 하셔야 됩니다. 권리 분석이 유튜브 많이 보실 것 같아요. 경매 관련해서 기본만 거기서 습득을 하시고요. 기본도 안 됐는데 여기 너무 깊다 생각하시는데 제가 처음 저 보실 때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그 기본은 여기서는 안 해드리고 다른 데서 준비해서 오시라고. 그리고 여기서 먼저 이렇게 하시고 기본을 역으로 습득을 하시거나 그렇게 하셔야지 여기서 그 귀한 시간에 그런 것까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무림 고수과정이라고 정규과정은 아니지만 말씀 좀 크게 하세요. 같이. 다른 물건, 채무자가 예. 다른 물건이 있는 거를 알아볼 수 있는 그거는 방법 없지요. 있죠. 예, 일단은 아까처럼 집행번호는 있으니까 재산 조회 신청을 하실 수 있고 아니면 인근에 풍문으로 이 사람들 여기 전부 이 사람 거야 그냥 코스마다 등기 열람을 해서 같은 사람께 나오면 그렇게 재산 조회 하시면 신청은 세무서에서 예? 법원에 하셔야죠. 집행번호 가지고 재산 명시 신청을 먼저 하십니다. 채무자 내가 돈 받을 게 있는데 알고 있는 재산이 없다. 이 사람 보고 자기 재산 얼마인지 다 밝히게 하라 명시 신청을 하시면 거기서 명시 명령을 내려요. 그리고 좀 과장을 해서 책자가 나갑니다. 집에 숟가락 몇 개 있는지까지 적어라 하고 안 적지요. 부실하거나 아예 불응을 하면 민사집행법에서는 10일 이내 감치명령까지 내릴 수 있어요. 구치소에. 그런 부분도 가능하고요. 그게 부실할 때 그 다음으로 조회 신청을 합니다. 그 절차예요. 조회 신청을 하시면 건당 부동산은 2만 원 그리고 나머지는 5천 원씩 수수료 납부를 하시면 대한민국의 그 사람 이름으로 조회할 수 있는 재산권. 이 사람이 돈은 없는데 좀 그래도 이렇게 순발력은 있고 명석해서 무체재산권 있잖아요. 지적재산권. 특허청에 조회하니까 실용신한권, 특허권 그것까지 다 조회돼요. 그럼 소유권 말고 전세권 다 됩니다. 임차 예. 그리고 심지어 이분 명의로 예, 종신보험도 있잖아요. 한참 전에 예, 종신보험 만기 환급금이 아니라 지금 중도 해지 환급금으로 49만 원 넘으면 다 줘야 되고 그리고 그 중에 최저 생계비 말고는 채권함들도 다 가능하세요. 은행 예금 다 줘야 됩니다. 그냥 없이. 그걸 신청할 수 있는 권한은 뭐? 아까 판결문 판결문. 예, 집행권 받으셔야죠. 그냥 다 임차인인데 돈 못 받았어 해주시면 안 되고요. 그것도 집행법에
강제 집행 방법 중에 하나니까 부수적인. 아까 판결문 있잖아요, 이거는. 그걸 가지고 하셔도 되죠. 지금요. 지금 명령도 가능하고 이행 공고 결정 받으셔도 돼요. 미리 좀 험난하시지요? 중개사 시험만 합격하면 내 세상인 줄 알았는데. 날마다 보면 예. 그래서 이게 기각이 됐고요. 나머지는 전액 인수니까 입찰할 사람이 없어요. 23페이지가 2번 물건 있잖아요. 기고란에 이분, 이 사건 경매 신청 채권자에서 압류 채권자라는 겁니다. 24페이지에 보세요. 자기가 신청을 했잖아요, 이 사건은. 그런데 하단에 2019년 4월 24일에 경매 신청한 채권자에게 아까 처음에 거는 2017년 사건은 홍모 씨가 신청했죠. 그분에게, 그분 대리인인 변호사한테 남을 가망 없어 이제 살 거야 라고 했는데 이것도 선순위에 세금이 많이 체납됐나 봐요. 그러니 최저 매각 가격 기준으로 그때까지만 해도 2018년에 신청한 경매가 2018년에 신청을 한 게 21년까지 가서도 1,600만 원이 마지막 최저 가격인데 한 번 더 내려가면 무익이었나 봐요. 세금이 그 이상 체납됐다는 거죠. 그래서 당신 이거 더 내려가면 무익이어야 살 거야 라고 했는데 안 사죠. 다시 기각됩니다. 취소 기각. 그리고 다시 한번 25페이지에 보시면 2020년 11월 2일에 다시 한번 떠보네. 이거 살 거야? 안 사 하니까 최종 그러면 취소 기각이 됩니다. 26페이지가요. 2020년 4월 14일. 앞에서 보셨던 매각 물건 명세서에 있는 부분입니다. 외부에 보시면 근저당권이 근저당권자가 누군지 모르겠는데 만약에 그게 하나은행이라면 5번 갑고 5번 임의경매는 실질적 경매일 테고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 강제경매. 그래서 이렇게 선행사건, 후행사건 두 건 이상의 개시결정 기입행기가 돼 있으면 항상 주목을 하셔야 될 게 선행사건의 배당요구 종기를 찾으셔서 여기는 안 나오지만 매각물건 명세서에 있죠. 그리고 후행사건의 개시 결정한 날하고 등기한 날은 여기 보이지만 신청한 날은 여기 안 보이잖아요. 후행사건의 등기한 날, 개시 결정한 날 기준이 아니라 경매 신청한 날이 선행사건의 배당요구 종기까지면 이 후행사건은 배당요구 종기 따로 안정하고 선행사건의 경매 매각 절차에서 남는 금액을 순서대로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신청 자체가 선행사건의 배당요구 종기 지나서 돼 있으면 이 후행사건은 별도로 여기 기록은 해주지만 선행사건에서 금액이 남아도 여기 배당 못 받아요. 배당요구 종기가 따로 정해져 있어서 그걸 채무자에게 돌려주는 걸 압류를 해야 되는 거죠. 공파가는 부분을. 그래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임차인도 자기가 경매 신청을 하려고 했더니 누군가 먼저 들어왔다. 아이고 해 말어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배당요구라도 배당요구 종기까지 하시거나 아니면 주도적으로 경매 신청을 하는 이유는 선행사건이 취소나 취하돼서 말수가 될 때 선행사건의 배당요구 종기까지 내가 신청을 해서 들어가 있으면 그 선행사건의 경매 절차를 그대로 승계를 해요. 근데 배당요구 종기가 지나서 됐잖아요. 그러면 이 사건을 기준으로 다시 감정을 하고 현황조사하고 이런 일들이 있어서 비용이 추가로 되는 경우, 그래서 선행사건의 배당요구 종기까지 하는 경우도 있고 배당요구 종기 지나서 하더라도
후행 사건을 이어서 할 때는 추가 비용을 더 부담을 할지 선행 경매 사건을 무효로 할지 이런 부분에 따라서 후행 경매 신청 채권자가 그런 부담이 있어서 추가로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배당료만 해도 되는데 굳이 경매 신청을 하는 이유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선행 사건의 배당료고 종기까지 하면 아직 식사를 다 안 했고 이제 막 시작이에요. 그럼 수저만 하나 가져가면 아직 여기가 충분한데 배당료 종기 지나서 가면 이미 끝나서 밥상 다시 차려야 돼요. 그래서 후행 사건을 기준으로 밥상을 다시 차리려면 비용이 그만큼 추가로 시간도 들어가고 밥도 다시 해야 돼요. 그런 차이로 보시면 됩니다. 27페이지가 해당 물건이죠. 720. (28페이지를) 보시니까 유추해서 좀 보실 수 있을 것 같은 게 선준이 근저당권이 회덕 농협 있었는데 2014년 9월 26일에 말소가 됐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2018년에 회덕 농협에서 경매 신청을 아예 가압류를 했다는 얘기는 결국은 아까 말씀드린 일괄 매각과 관련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건물에는 근저당권이 담보권이 미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토지 매각 대금으로만 다 안 될 것 같으니까 이 건물 저 건물 하면서 형식적 경매도 신청해보고 가압류도 해보고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농협에서조차도. 29페이지가 이 사건입니다. 이분 경매 신청을 2020년에 다시 하십니다. 6,200짜리 세입자요. 그러니 사무실 찾아가서 컴퓨터 다 쓸어버리고 싶으시겠죠. 아니 돈 6천 왜 이런 걸 선준이 먼저 들어간 임차인이 있고 내가 잘못하면 무이익여라 경매 신청을 해도 못 받는 거. 감정가는 또 비슷해요. 결국은 800만 원일 때 한 분이 낙찰을 받으셨어요. 800만 그대로 그냥 좀 이분의 지인이실지 모르겠는데 울며 겨자먹기로 그냥 내가 인수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는 수밖에 없어요. 임차인인지 임차인이 다른 분들을 통해서 받았는지 모르겠으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3페이지 보시면 2028경 110600 사건으로 결국은 이분도 임차권 등기해놓고 나가신 거예요. 접시 35페이지에 보시면 2021년 10월 28일에 경매 신청한 분이 세 번째 무잉여라는 통지를 받죠. 앞에 사건에서 2번 받고 여기서 또 결국은 무잉여인데 자기가 산 거 같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그냥 진행시켜 주세요라고 하면서 그래야 끝나지고 안 끝납니다. 38페이지 5번 주택임차권 등기는 2020년 10월 13일에 6,200 하고 박모 씨가 직접 하신 거예요. 그 이후의 등기들이요. 올 8월 6일에 열람한 등기를 보시면 39페이지에 3번 강제경매 개시결정 기입등기 취하로 말소되고 6번 이건 무잉여로 취소 기각이 되고요. 10번 강제경매는 해제가 되고 다른 부분이 어쨌든 800만 원에 그대로 낙찰받고 인수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마지막 임차권 등기 말소되기까지 8년여 걸렸고 홍모 씨를 기준으로 이런 일들이 많습니다.
이 사건을 지금 처음 보셔서 뭐 이렇게 하지만 그럼 그 앞에 그 밑에서 하셨던 분 두 분을 그냥 오신다니까 하고 계약 특이하게만 잘 쓰셔도 안 돼요. 그 위험성을 설명을 하시면서 끝까지 책임을 지셔야 된다고 하는 게 대법원 판례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이제 도시형 생활주택도 아파트는 자꾸 그래도 감정가가 올라가는 추세인데 다가구하고 이건 또 제외. 다음에 아파트를 하나 해드릴까요? 만만 아파트가 그럼 만만하게 아무것도 못해요. 예? 아무것도 못해요. 예. 그래서 여기 지난주에 4일 교육받으신 분 중에 딱 한 분 등록하신 분. 제가 마지막 날 오전에 왔네요. 그날 오전이죠. 9시부터 12시까지 마지막 날 와서 3시간 그때 등기 권리 분석하면서 이거보다 난이도 한참 낮은 거죠. 제가 그날 말씀드렸죠. 난이도 1급부터 9급까지 아마 8급 정도 수준밖에 안 된다고. 그랬더니 그 8급에 늘려서 서기한테 늘려서 등록을 안 하시는데 공부 좀 더 하시고 하시는 잠깐 쉬셨다가 또 주셨어요.